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일본 자민당의 외교적인 결례로 국회 방일단의 면담이 취소가 됐습니다. 방일단은 오늘 밤에 귀국할 예정인데 대표단 중 한 명이죠. 윤상현 의원과 통화해서 취소 배경과 또 일본 정가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중앙조선통신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 군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방사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가 우리 국회 방일단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자민당의 외교적 결례에 방일단은 강력히 항의했는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오늘 고로다로 일본 외상을 만나 양국 간 문제에 대한 외교적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강행되면 한일 안보의 틀을 포함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고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도 전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쏘아올린 발사체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이달 중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야의 추경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본회의가 예정보다 늦게 열렸습니다. 여야는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인사와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해 오늘 안에 추경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11% 줄어 8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8.1% 줄어들었는데 하지만 올 들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던 지난 6월보다는 실적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날두 노쇼를 포함한 무책임한 태도로 한국 팬들의 공분을 샀던 유벤투스가 오히려 잘못을 한국에 떠넘기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의 항의 서한에 대해 한국 측의 무리한 날짜 선정, 경찰의 교통 에스코트 부재 등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답신으로 보내왔습니다. 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국회 대표단과 일본 집권 여당이죠.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이라는 아베 총리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귀국하는 국회 대표단은 잠시 뒤 방문 성과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엽니다. 일본 도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일본 수도 도쿄에서 태극기가 휘날리는 이곳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네, 대사관 앞인데 일본 자민당과의 면담이 그야말로 돌연 무산이 됐습니다. 경위와 의미 전해주시죠. 네, 원래 오늘 오전 우리 국회 대표단이 일본의 집권 여당이죠. 자민당 지도부와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본 자민당의 2인자이자 우리나라 정당으로 따지면 원내대표격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도 자리에 함께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어제 오후로 면담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제에서 이제 오늘로 연기가 됐고 어젯밤에는 아예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취소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당내 긴급 안전보장회의 개최 때문인데 미사일 발사가 어제 감행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측은 상당한 외교적 결례라고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강력 항의했습니다. 한일의원연맹 우리 측 회장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구걸 외교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민당 측의 어떤 추가적인 대응이나 혹시 다시 만나시려는 노력을 더 하시는 건가요? 왜 합니까? 우리가 이 거지도 아니고 왜 합니까? 일단 충분히 뜻은 전달되었고 이제 자민당에서 이게 아베 정권의 이제 이 진심이 뭔가 속내가 뭔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희들이 구걸 외교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뜻을 전달하라고 온 거지. 또 현재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면서 우리 측에 해줄 대답이 없으니 만남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윤상현 의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되돌릴 수 없다면서 일본 내부적으로 확정됐다는 것을 자민당 지도부도 잘 알아 만남을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만나기로 했던 니카이 간사장은 친한파라며 면담 취소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고 함구령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민당의 2인자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총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무철희 기자, 지금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 나와 있는데 대사관에서 진행되는 일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뒤 오후 5시부터 우리 국회 대표단의 득파원단 그리고 취재진단과 함께 간담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한 성과 그리고 평가를 공유하고 또 동시에 일본 의원, 일본 정당 관계자들과 나눴던 의견들 그리고 내용들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 국회 차원에서의 계획에 대해서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한일 의원들의 공동성명 채택 여부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 측의 단독 입장문 발표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 대표단은 오늘 일본의 야당 지도부들을 만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불가 또 갈등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대표단 단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를 대화를 통해서 파국을 막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후쿠야마 데스로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일본에서도 양국 관계 악화의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 의원들의 방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본 정부에도 꼭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측 서청원 의원은 일본 정당 지도부가 공통적으로 강제징용 배상이나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우리 측의 국가 간 약속을 저버려 유감이라는 뜻을 밝혀 여전한 간극을 드러냈습니다. 간담회를 끝으로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국회 대표단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이번 한일 갈등 국면 속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좀 예상됐던 대목인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일 간 외교장관이 방콕에서 만났습니다. 네,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고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는데요. 방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방콕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회담 결과 그리고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예상했던 대로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회담은 약 50여 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경제 조치 이후 한 달 만에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는 줬지만 기존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안을 내일 예정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은 회담 중간중간 강제징용 판결 문제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련의 경제 조치들이 대법원 판결과 연계됐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측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강경화 장관은 기존의 수출 규제와 함께 내일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조치가 끝내 강행될 경우 한일 관계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한일 안보 협력 틀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한이 다가오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강 장관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내일 일본 가계에서 추가 조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 일본 외무성은 오늘 저녁 우리 시각으로 밤 9시에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결과, 내용 자체로도 가늠이 됩니다만은 현지에서 보기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였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먼저 회의장에 들어갔고 이어서 고노다로 외상이 곧바로 입장을 했습니다. 두 장관은 짧은 눈인사와 악수만 나누고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통은 취재진에게 공개되는 초반 몇 분 동안 안부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데 오늘은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회의장을 나설 때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이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로선 엄중하게 메시지를 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또 충분히 명분에 입각해서 의견을 전했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아닌 상대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층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 오후 고노 외상과 강 장관을 잇따라 만난 뒤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갈등 조정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방콕 컨벤션 센터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그리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했습니다. 네,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TO는 전 세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RCEP의 경우에는 RCEP이라는 이 협상의 취지가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그런 무역 체제를 형성하고 교역 자유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이러한 RCEP의 기본 정신에 반한다는 점을 영내 국가들에게 알리고 나아가서 일본의 조치가 영내 공급망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그러한 점을 이 아태 지역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 지역인 만큼 보다 더 공감을 잘 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 자, 대통령이 이번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청와대로 관계 장관들을 불러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예정에 없었던 회의였고 또 길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12시 4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긴급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장관들과 2시간 넘게 회의를 가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이 엄중한 현재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만큼 확인할 상황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1차관,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와 이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NSC 상임위에서 일본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청와대는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는 일본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실제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NSC 상임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 3차례 대응 방안을 밝혔는데 가장 강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내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방식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열리게 되면 한 5일쯤 다음 주가 되겠네요. 예. 이 내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태국에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외신 보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중재안이 있을 수도 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외신 보도인데 이 분쟁 중지, 다른 말로는 현상 유지, 한마디로 휴전하라는 겁니다. 일본에는 이 수출 규제 강화를 추가로 진행하지 말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딱 잘라서 부인했지만 이 청와대는 해당 보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까지 거론되는 등 동북아 안보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미국 정부도 우려하는 것으로도 해석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지금 계속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겠다고 강하게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라 일단 보도를 부인했을 테고 이 양국 간의 관련 논의는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재가 됐든 대화가 됐든 여러 외교적 방안에는 문이 열려 있다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통으로 불리는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중재안은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발사체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밝힌 가운데 조금 전 오늘 오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발사관 4개 궤도형 방사포 형태로 보이는데 군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형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죠. 김세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어떤 그림이 등장했는지 궁금한데 우선 사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이 오늘 오후 공개한 발사체 모습입니다. 우선 모자이크를 처리한 발사대와 발사체가 치솟는 장면입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볼 때 발사관은 4개로 보이고 궤도형 발사대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일부 모자이크를 처리한 것은 신형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로 보이는데요. 발사체의 모습이나 발사관의 생김새로 볼 때 방사포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300mm 대구경 방사포의 경우 발사관이 8개인데 이 발사관이 4개인 점으로 보여 북한의 주장대로 400mm 신형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군은 어제 북한이 쏘아올린 2발의 발사체가 지난달 25일 쏘아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형태를 보인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발사관이나 이동식 발사 차량 등이 앞서 공개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는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사진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평가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사진 공개로 군이 분석한 내용이 오류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방금 김세호 기자가 전해준 대로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북한이 공개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오늘 TMI에선 방사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권 앵커, 자, 신형 방사포라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네, 방사포,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포격하는 로켓포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MRL이라는 약칭으로 쓰이고 우리 군은 통상 다연장 로켓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소재로도 활용됐죠. 조선의 무기체계 신기전이 현재 다연장 로켓과 비슷한 형태여서 최초의 방사포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북한 방사포, 우리 표현으로는 다연장 로켓포는 순간 화력이 뛰어나고 연거푸 사격하는 연사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표적 지역이 대비할 틈도 없이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죠. 로켓의 강렬한 소음과 외형 덕에 심리적인 타격도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의 방사포를 스탈린의 오르간이라고 표현했고 독일군의 방사포는 비명 지르는 밈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에겐 아픈 기억도 있죠.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북한이 사용한 무기가 바로 방사포입니다. 170여 발을 기습 발사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방사포는 우리에게 더욱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군의 판단과 또 북한의 발표에는 차이가 있는 걸까요? 대구경 방사포의 사거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 보니 레이더 궤적만으로는 탄도미사일과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재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길고 고도도 높습니다. 또 로켓 추진체로 비행한 뒤 포물선을 그리면서 자유비행하죠. 이에 반해 방사포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고 사거리도 200여 킬로미터로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사포의 사거리는 우리 수도권 지역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데다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직접 타격권에 드는 만큼 북한의 시험 사격 보도와 관련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 대표단 오늘 이틀째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 자, 어제는 예정됐던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이 약속 14분 전에 갑자기 취소가 됐죠. 저희가 속보로 전하기도 했고, 또 그런데 일본 측이 밤사이에 오늘 만나자고 했던 약속마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외교 결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당초 약속했던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당기셨는데 뭐 지금 어떤 일정 중이신가요? 지금 한인회하고 면담 중입니다. 그래서 잠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면담 중에 잠깐 나오셨고 저희랑 예. 통화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예. 지금 잡혀 있는 일정은 대사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어떤 일정이 좀 남았습니까? 지금 대사관에서 5시에 기자 간담회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일본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는 일정은 일단 끝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일단 거의 마쳤습니다. 예, 자, 가장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 왜 취소했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도 일단 어저께 말씀해 주시죠. 예. 표면적인 이유는요. 오늘 오전에 네. 그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전보장 회의가 있어서 그걸 주재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일본에서 보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결정이 현재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만남에 어떤 부담이 있어서 취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어떤 북한의 미사일 안보 문제를 대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되돌릴 수 없는 어떤 내일 그 가게에서 열릴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일본 내부 안에서는 좀 결정이 된 것 같다 이런 분위기라고 말씀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네. 어제 일단 저희도 이제 그 면담이 어제 기준으로 내일 오전으로 연기된다는 게 한 번 있었고 또 어젯밤에 아예 취소가 됐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 모두 다 북한 미사일이 이유였습니까? 북한 미사일 이유도 있고요. 오늘 참의원이 개원을 하고요. 중의원이 개원을 하고 참의원 의장, 부의장 선출된 임시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 이후에 복잡한 자민당 내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민당 내 복잡한 분위기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이제 그 지난 7월 21일 이제 그 참의원 보궐선거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자민당 내에서 참의원 의장, 부의장 누구 할 건가 그 선출된 임시회가 있고요. 또 중의원이 개원되면서 중의원 제가 알기로는 의장도 곧 이렇게 사퇴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원 의장을 누가 할 거냐, 또 니카이 간사장이 뭐 앞으로 부총재로 갈 거다, 중의원 의장을 갈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뭐 오늘 일본도 마침 임시국회 첫날이라고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뭐 일본 내부 어떤 정가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취소하는 건 뭐 윤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외교 결례라고 뭐 느끼셨을 텐데, 네. 예, 저도 외교적인 결례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 대표단 중에 한 분이 외교적인 결례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네. 중간에서 니카이 간사장을 추선했던 이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 죄송하다. 안보 관계 회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해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분은 그럼 일본 측 인사인가요? 일본 측의 인사입니다. 정치인 중에 한 소위 분이시고. 말해서 일한의원연맹에 관여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입니다. 일단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긴 했나요? 일본 측에서? 예. 정말 죄송하다. 그럼 그 미안하다는 표현은 간사장의 의견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중재자의 표현인 건가요? 간사장의 의견도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사과의 어떤 표현이 오긴 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 그분이 니카이 간사장 아주 친한 현재 만남을 주재했던 분이거든요. 네. 일단 미안하다는 표현 말고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정말 죄송하고 안보 관계 회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 일단 어제 그분들하고 이제 아까 이란 연맹 회장 또 의원들하고는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자.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식의 의견 일치는 봤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현상 유지 정도로는 좀 지켜내자는 정도로 뭐 아니 그건 아니고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자. 일단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압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자는 건 어느 정도로 좀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화이트리스트 뭐 배제에 대해서 일단 더 이상 그게 일본 측으로부터는 아마도 더 이상 악화시키자 말자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한국 내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예. 또 지자체 교류 중단, 또 아니면은 지소미아 협정 파기 등등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악화시키자는 말자를 얘기를 하신 거군요. 예. 그건 일본 입장인 것 같고, 자, 우리 의원들은 방일단의 경우는 지금 취소가 되고 면담이 연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항의가 있었나요? 일본 측을 향해서. 일본 측에 대해서 그건 일단 명백한 외교적인 결례다라고 뭐 이제 항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답변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그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은 취소가 됐습니다만 다른 야당 의원들은 만나신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예. 또 오늘 그 타마키 위치로 국민민주당 제2야당 있거든요. 당 예. 대표 만났고요. 또 입헌민주당 제1야당의 간사장인 후쿠야마 대표, 또 몇몇 의원들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네,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집권 여당과 좀 톤이 다르던가요? 이게 저희가 느낀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일본 정부의 입장, 예를 들어서 예. 한국과 일본 간의 국제적인 신뢰관계가 훼손했다. 소위 말해서 한국 정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다. 또 1965년 한일 청구협정하고 달리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했다. 이런 얘기고요. 예.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나 3개 핵심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이런 문제도 이게 금수 조치가 아니다. 수출 관리다. 그래서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신뢰를 한국 측이 보여주면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같은 얘기입니다. 거의다가. 여야 할 것 없이 어쨌든 일본 내에선 입장이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것으로 느끼셨다, 예. 보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방일단, 우리 대표들은 어떻게 반박을 했습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예. 경제 문제에 결부시킨 보복 조치다. 즉각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야말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수혜자 아니냐. 네.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것이야말로 자유무역 체제를 교란하는 행위다. 그래서 한일 관계뿐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 안보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친다. 즉각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우리가 내는 안에 대해서 일단 새로운 진전된 안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일단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 테이블에 놓고 일단 협상을 할 수 있게끔 당신네 아베 정부한테 적극 독려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분위기는 일본의 지난 6월 19일 날 우리 한국 측에 제시한 3국을 통한 중재의 구성안 이거를 받지 않는 한 결국 내일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될 것은 거의 명확합니다. 그런 분위기는 감지가 됐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그 야당 의원도 만나보고 일본에 지금 1박 2일 동안 방문을 하시면서 물론 이제 집권 여당과의 만남이 불발이 됐습니다만은 외교적으로 좀 지금 정치인의 방문입니다. 집권 이제 여당 자민당에 어제 누카카 회장하고 거기 10명의 이제 자민당 분들이 나온 거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 니카이 간사장을 못 만난 거죠. 니카이가 무산된 거죠. 누카카 일한 의원 연맹 회장을 만난 자민당 사람들 만났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앞으로 좀 한일 관계에서 여지가 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단서가 될 만한 어떤 대목들을 좀 발견한 게 있었을까요? 여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이요.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으로 좀 돌파구를 좀 마련할 수도 있겠다고 좀 보셨던 대목이 있었나 해서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외교통일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3개월 전부터 한국과 일본 이 문제 반드시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의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 어떤 비공개 특사를 보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네. 계속 제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우리가 의원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외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의원 외교라는 것은 어떤 양국 정부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의원 외교. 일종의 촉매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진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청와대 아베 총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청와대 아베 총리실이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대화라는 것은 물밑 대화다. 공개적으로 대화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 3개월 전부터 비공개 밀사를 보내서 네. 서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일단 현재 전개되는 정쟁, 소위 말해서 갈등에 대한 중단선언을 하자.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중단선언을 하면은 일본 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중단해라. 수출 규제 중단해라. 우리 나름대로 대법원 판결에 관련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어떤 배상 청구와 관련된 원고단을 만나서 네. 일단 시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중단선언을 하자. 이게 어제 미국 측에서 나온 스탠스틸 어그리먼트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예. 그런 지금 다음에 예. 일단 올해 말까지 이 문제를 끝내자. 아니면은 10월 20일 나루히토 천황이 즉위할 때까지 끝내자라는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협상의 틀을 만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나가미네 추한 일본 대사를 만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주 가능성은 높은 제안이다. 네. 그래서 이거 빨리 풀자. 그랬더니 야 일본도 빨리 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지난 7월 9일인가요? 네.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를 자꾸 정부 측에서 1+1 안에서 정부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상 이게 나왔는데 피해자 그분들을 일단 구제해야 될 거 아니냐. 예. 정부가 2005년 민간합동위원회에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우리 정부가 의료금을 지불하자.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일본 정부를 통해서 일본 기업 미쓰비시 중고 신일철 주금으로부터 의료금을 받아내자. 이런 식의 제안을 했더니 나가미네 대사 반응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겠다 이면 이런 안 한국 정부가 들어오고 이런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이 들어오면 일본 정부로서도 일본 기업이 재정적인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문제 의원님. 분명히 의지를 네. 가지면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외통위원장으로서 어떤 의지가 담긴 해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면 어제도 예. 밤 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하셨고 사실 이번 방문 자체가 초당적인 방문 아니겠습니까? 좀 어느 예, 정도로 지금 방일단이 앞으로 추후 대응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졌는지 짧게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는요, 네. 외교에는 솔직히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네. 국내 정치하고는 여러 가지 해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 와서는 저도 저 개인적인 안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정부가 얘기한 1+1 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1+1 안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도 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안 그 안을 가지고 일단 서로 만나게 하자. 협상을 하게 하자. 그리고 네. 외교적으로 풀자. 당신네들도 당신 정부에 얘기를 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고 우리도 우리 정부라고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해서 서로 풀자. 서로 촉구하자. 예. 이런 식의 같은 우리가 초당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쪽에 이해를 구하고 같이 만나게끔 독려하자. 이런 식의 결론을 네.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잠시 뒤 5시부터 대사관에서 간담회가 예정돼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요청에 따라서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고 있어 미국이 어느 수준에서 관여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고 독일은 비상임 이사국입니다. 특히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은 어떤 형태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안보리 의장국인 폴란드가 현지 시간 1일 오전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규탄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I think for the Secretary General, this is just another reminder of the importance of restarting talk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혀 언짢지 않다며 단거리 미사일에 불과해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short-range missiles, and my relationship is very good with Chairman Kim,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they are short-range missiles, and many people have those missiles. Nope, not at all. 다만 국무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도발하지 말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도발에 대해 미 행정부는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도발 때와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이달 중에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앞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추경 심사 문제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국정원이 북한이 이달 중에 다시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밝혔네요. 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달 중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무력 시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가 됐는데요. 국정원은 북한으로선 우리의 F-35 등 이 첨단 전력 도입과 한미연합 훈련에 반발하는 명분도 있지만 이 북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무기 체계 개선 활동을 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8월 중에 또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력 개선 및 시위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국정원은 일본 언론이 보도한 북한 내부 문건도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주장한 북한 내부 문건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제주귤 200톤을 가리켜 괴뢰가 보내온 귤은 전리품이라고 표현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북측의 공식 문건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건이 과연 북한의 공식 문건인가라고 했더니 북의 공식 문건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국정원에서 원장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지난달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군사행사 5회, 정치행사 3회 등 총 8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회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 경제 민생 활동 없이 이 신형 잠수함 참관 등 이 정치 군사 행보에 치중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회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개회가 오후 2시였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 여야 3당 합의에 따라 오늘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추경 심사 문제로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 개회를 오후 4시 정도로 잠정 합의하고 법안 처리부터 하기로 했는데 아예 그마저도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이는 한국당의 추경안의 상당 부분 감액할 것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는 받을 수 없다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이 늦어지더라도 오늘 중으로 처리할 것이란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본회의 시간이 확정될 수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다. 이 약속은 지켜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저녁 8시 정도로 본회의를 연기했다며 추경이 예결위를 통과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겠다는 건 민주당과 이미 합의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그 인사와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추경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시간가량 의원총회를 연기했던 각 당은 아예 의총 일정을 잠정 보류하고 이 추경안 심사와 여야 합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서울 목동 빗물 배수 시설에서 점검 작업 도중 실종됐던 작업자 2명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5시 40분쯤 목동 빗물 배수 시설에 고립됐다 실종된 작업자 2명이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직원 30살 안모 씨와 미얀마 국적 24살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두 사람 모두 의식과 호흡 없이 숨진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원 투입구 지점에서 한 200m 지점에서 시간은 5시 42분경, 그다음 5시 47분에 두 번째, 세 번째 구조자가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이 워낙 방대하고 깊은 데다 안에는 흙탕물이 최고 3.4m까지 들어탄 차세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날 저녁부터 배수시설 안에 있는 자체 펌프 7대를 모두 가동하고 추가 펌프까지 더해 밤새 물을 뺐습니다. 조명차도 동원됐습니다. 감전 위험으로 밖에서 상황만 지켜봐야 했던 구조대원들은 수위가 1.45m 정도로 낮아진 새벽 4시 반쯤에야 수색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한때 수위가 다시 1.8m로 높아지는 등 수색 작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발견했을 때는 지금 이제 수심이 한 1.5m 지점으로 이렇게 낮아져서 저희가 이제 손으로 이제 수색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저희가 이제 발견한 그런 상태거든요. 구조 작업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협력업체 직원 66살 구모 씨를 포함해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하공사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지시한 서울시는 강수 확률이 50% 이상이거나 하늘에 먹구름이 보이면 작업을 중단하고 즉각 철수해야 한다는 안전지침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이번 목동 배수시설 사고의 인재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우 때 작업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안전 지침을 두고도 작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비가 올 때 지하 저류시설 안에서 작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 점검은 늘 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작업을 중단을 시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은 달랐습니다. 전날 나온 비 예보대로 새벽엔 날이 흐렸고 참사 직전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지만 작업은 강행됐습니다. 안전 지침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호우 시 강우 상황을 미리 파악해 근로자들을 대피시키라는 규정까지 있었지만 무시된 겁니다. 현대건설도 안전지침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시설 내부엔 비상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알림벨이나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치는 전무했던 상황. 무리한 작업으로 지하로 내려간 근로자들이 손 쓸 틈도 없이 변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예보가 되면은 그런 이제 밑에 터널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야죠. 불감증이 아니라 완전 무시한 거죠. 의도적인 불감증이지. 막상 사고가 나자 시공사와 당국은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습니다. 수문을 원격 조종해 닫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수문 운영 권한이 서로에게 있다고 떠넘기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수문 개방, 어떤 이런 제어에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가긴 갔으나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양천구하고 서울시하고 현대가 합동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천구한테 시설물이 인수인계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과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중북부에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찜통더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부산과 전주, 대전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무더위 상황 그리고 날씨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찜통더위 또 열대야까지 계속 갈수록 심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가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중북부 지방에는 그동안 기습적인 호우가 쏟아지면서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무더위에서 잠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면서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새로 발령됐습니다. 또 부산과 전주, 대전, 세종 등 충청과 남부지방의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 경북 경주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6.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강릉은 36.1도, 대구가 35.6도 등으로 영동과 영남지방은 대부분 35도로 웃돌았습니다. 무더위는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기온이 서서히 상승해서 다음 주 초반에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주말을 전후해 서울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습도가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고온과 열대야가 계속되면 온열 질환의 위험성이 급증합니다. 재난 전문가들은 물을 자주 마시고 노약자는 가장 뜨거운 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우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엔 대전 도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이곳은 대전시청 앞입니다. 네, 얼마나 더운 건가요? 네, 조금만 걸어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덥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 햇볕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내리쬐고 있는데요. 노랫가사처럼 오늘만큼은 정말 태양을 피하고 싶은 날입니다. 너무 더워서 그런지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거리에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덜 더운 편입니다. 지금 화면 위쪽으로 보시면 하얀 물 한 개가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쿨링포그라는 이름의 물 한 개 분사 장치입니다. 마트 냉장 코너에 가면 냉기가 솔솔 나오는 것처럼 거리에 시원한 물 한 개를 뿜어내서 주변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줍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은 이곳 대전시청 주변과 타임월드 앞, 은흥정리 거리 등 모두 4곳에서 이 쿨링포그가 가동 중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20분 가동한 뒤 5분씩 정지됩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대전은 현재 섭씨 34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 있습니다. 햇볕에 땅이 계속 달궈져서인지 수은주가 내려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주민센터, 지하철 역사 등 곳곳에 무더위 쉼터가 마련돼 있으니까 더위에 지치신 분들은 잠시 들러서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 앞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네, 우리 이문석 기자는 얼른 태양을 피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자, 교육부가 내일 서울과 부산 지역의 9개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합니다. 이들 자사고들 발표 결과에 따라서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행정소송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지정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자사고는 세화고와 중앙고 등 서울 지역 8개 학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9곳입니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지정위원회는 해당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와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한 서울 경문고도 함께 심의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할지를 최종 발표합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서울 부산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재지정 평가 기준 지표 표준안을 사실상 그대로 따라 이번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경기 안산 동산고는 교육부가 지난주 지정 취소에 동의했습니다. 평가 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 과정에서도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정 취소가 발표되면 이들 자사고들은 즉각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자사고 신입생을 모집할 가능성도 있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우려됩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네, 호날두의 노쇼 논란과 관련해 입장권을 샀던 팬들이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 페스타 측에 입장료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네,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법률 대리인단은 서울 세곡동 더 페스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날두 45분 출전 광고는 사기였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단 1초도 뛰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기망당한 호날두 선수의 팬이자 본 사건의 피해자들은 결국
경기 티켓 구매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및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소송 위임 신청을 받아 2차, 3차에 계속되는 집단 소송을 할 계획이며 네, 그런데 이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낸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유벤투스 구단은 프로연맹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YTN이 유벤투스 아넬리 회장이 프로연맹에 보낸 서신을 단독 입수했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한 변명을 늘어놨을 뿐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이 단독 입수한 유벤투스 안드레아 아넬리 회장이 권오갑 한국 프로축구연맹 회장 앞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지난달 30일 프로연맹이 유벤투스 구단에 보낸 항의 서한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논란이 불거진 지 엿새 만에 나온 첫 공식 입장입니다. 아넬리 회장은 애초 27일로 합의한 경기를 K리그 요청에 따라 26일로 하루 앞당기면서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빡빡한 일정에 따른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당일 지각해 1시간이나 경기를 지연시킨 점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처음 겪어보는 교통체증에 경찰 에스코트도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당시 여건을 탓했습니다. 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근육의 피로가 쌓여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조언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넬리 회장은 시간 순서에 따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프로연맹의 무책임하고 거만하다는 비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A4 용지 2장을 빼곡히 채운 서신에서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하는 내용은 단 한 단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네데베드 부회장의 경기 시간 단축 요청과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벤투스 구단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여름 싱가포르와 난징, 서울에서 모두 16만 5천여 명의 팬들이 운집했다고 과시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당신들의 문제 제기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또 에스코트를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해서 경기에 늦었다. 유벤투스 아넬리 회장이 한국 프로축구연맹 권오갑 총재에게 보낸 서신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호날두 노쇼 논란에 대한 유벤투스 구단의 첫 공식 입장인데 이 문제 단독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벤투스의 아넬리 회장의 서신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죠. 네, 이제 화면이 나갈 텐데요. 유벤투스 아넬리 회장이 한국 프로축구연맹 권오갑 총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유벤투스 고위 관계자로부터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호날두 노쇼 논란 직후부터 꾸준하게 이 유벤투스 구단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는데 결국 논란 엿새 만에 구단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고 네드베드 부회장과 호날두에게도 제가 SNS나 이메일을 통해서 입장을 요구했는데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고요. 이곳에 대한 답변은 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넬리 회장의 편지를 보면 지난달 30일 프로축구연맹이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는데 이에 대한 답신의 형식입니다. 프로연맹이 그 항의 서한을 공개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유벤투스 구단의 무책임함과 거만함, 또 한국 팬들을 무시한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넬리 회장의 답신을 봐도 이런 단어들이 포함됐다는 것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넬리 회장이 우선은 이 프로연맹이 경기 날짜를 바꿨다 이런 주장을 또 제기를 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는데요. 프로축구연맹이 날짜를 바꾸는 바람에 무리한 일정이 잡혔다. 이렇게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K리그에게 돌리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27일로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K리그가 26일로 요청을 하면서 날짜를 바꿨다는 주장인 것이죠. 지금 제가 아넬리 회장의 그 서한을 캡처를 했는데요. 날짜를 바꾼 게 일정에 영향을 미쳤고 사전에 빡빡한 일정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일은 그 K리그2 경기가 3게임이나 있는 날이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K리그1 소속 선수들만 이 친선 경기에 참여했지만 K리그2 경기도 엄연히 연맹이 주관하는 경기들입니다. 따라서 이날 경기를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날짜고요. 네. 취재해보니까 초반에는 27일이냐
6일이냐를 놓고 사전에 혼선이 있었지만 K리그가 우린 27일은 안 된다. 26일 날이 아니면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현하자 네. 이제 유벤투스 측에서 수용을 분명하게 한 것이거든요. 자, 양 기자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유벤투스 쪽에서는 날짜를 변경하면서 무리한 일정이 잡혔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애초에 그런 변경 자체는 없었던 거잖아요. 날짜를 조율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추가 취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주최사 쪽에서는 27일로 처음에 합의가 됐다는 주장을 또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26일 날 경기가 열리는데 모두가 합의를 했고 이것을 심지어 유벤투스는 주최사인 더 페스타로부터 이 날짜를 수정한 것에 대해서 위약금까지 청구했다 이런 또 주장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그렇군요. 그 로빈장으로 알려진 장영하 대표가 YTN과의 통화에서 직접 털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6일날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거절을 했다가 그럼 취소하자라는 제 얘기에 유벤투스가 아니야 취소 안 할게 26일을 해볼게 그 대신 미안한데 넌 위약금을 좀 물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알았다 위약금 물겠다 해서 계약서가 다시 써졌고 위약금이 올라갔어요. 네, 이런저런 배경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를 하기로 계약을 했고 주최사로 위약금까지 이렇게 받기로 해놓고서 이제 와서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건 좀 비겁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경기에 지연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도 뭐 세계 최악의 교통체증에 경찰 에스코트도 제공받지 못해 늦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네, 이 모든 걸 다 확인했다 하더라도 앞서 뭐 양 기자도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는 대목을 말씀을 했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몰랐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과부터 좀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데다가 한국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서 늦었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좀 적반하장식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신의 끝까지 뭐 사과의 이야기는 전혀 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서신의 분량이 A4지 2장 분량이 빼곡하거든요. 굉장히 단호한 어조였고요. 사과는커녕 어떤 유감의 표시도 한 단어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네. 호날두 결정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조언을 따른 것이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측의 항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정확히 이 부분에서 영어 단어를 definitely reject를 사용했습니다. 분명하게 거절하겠다는 뜻이죠. 연맹이 보낸 항의 서한에 어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담기진 않았지만 항의 서한이라는 목적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사과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거절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로써 유벤투스가 앞으로도 사과를 표명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졌습니다. 아넬리 회장은요, 네드베드 부회장의 경기 시간 단축 요구와 또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요. 또 이 와중에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아시아 투어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싱가포르와 난징, 서울에서 16만 5천 명의 팬들이 운집했고 지구 반대편에서 유벤투스를 향한 끝없는 열정이 증명됐다. 이렇게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유벤투스 구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네네, 글인가요?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프로 연맹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데 일단 아넬리 회장 답신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낮에 연맹의 공식 반응이 나왔는데요. 사과 없는 유벤투스의 후한무치함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연맹이 분노 입장은 밝혔지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재방박 공문을 보내는 것도 별 효과가 없어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또 법적인 대응을 하는 방법도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맹이 그 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항의 서한을 먼저 보낸 것에 대한 답신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도 성립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게다가 유벤투스는 이탈리아 리그이기 때문에 접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통한 대응 방법도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팬들의 상처를 보듬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2010년이었죠. 한국 팬들은 또 한 차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었는데요. 호날두 라이벌이죠. 메시가 속한 바르셀로나가 K리그 올스타와 친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당시 메시가 2골을 넣었지만 15분만 출전해서 한국 팬들의 반발을 샀거든요. 또 인터뷰에서 피곤하다고 말한 것도 화근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메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분 뛴 것도 대단하고 2골을 넣은 것도 고맙다는 평가죠.
또 사전 팬미팅 행사나 기자회견에서는 호날두는 참석하지 않거나 외면했지만 메시는 굉장히 성의껏 참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니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선 이른바 매호대전, 메시와 호날두가 누가 최고냐라는 이 논쟁에서 끝난 것이 아니냐, 메시가 훨씬 압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프로 연맹에서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지만 온라인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좀 내용을 지켜보면 글쎄요, 팬들의 반응은 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유벤투스 아넬리 회장의 서신 관련해서 양시창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앞서 이 방일단의 한 명이신 한국당 윤상현 의원과도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 짓는 우리 국회 대표단, 이 방일단이 특파원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금이나마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돕는데 저희가 한 몸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오당 대표들이 와서 어제 오늘 동분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와서 성과라고 한다 그러면은 진솔하게 일본 측의 한일연맹의 공산당까지 포함된 간사들님들과 같이 어저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서로의 입장을 진솔하게 논의한 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명당과 입법민주당 야당도 방문해서 우리 한국이 처한 여러 가지 입장도 설명을 드리고, 또 일본 측의 얘기도 저희가 경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만난 공명당 등 각 당의 대표나 간사장님들은 당대 의원님들 말씀을 경청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의회 전달을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었고, 일본 측에서는 그동안 65년 한일협정한 이후에 지역 문제라든가 유엔 문제가 매듭이 지어졌는데 다시 이것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본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참 어려운 국면에 처했는데, 이런 국면은 서로가 의회 차원에서 극복해 나가는데 서로 노력하자. 이렇게 서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따가 또 여러분들 질문 일답을 받겠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어저께 한일연맹의 루카카 회장님과 하무라 간사장님, 또 우리 측의 저와 강창일 회장님과 김광림 의원, 또 지금 바쁘서 안 오셨습니다만은 김진표 의원님과 함께 우리가 어제 회의한 문제를 정리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눠서 입장을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합니다. 아마 배부가 여러분에게 배부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선 오늘 참석해 주신 각 정당별로 1항, 2항, 3사항을 정당별로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시고.
현안 문제 논의를 위한 국회 대표단 강의 결과 한일의회 외교프로, 한일의원연맹 등 한국 측 국회의원 10명과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측 국회의원 10명은 2019년 7월 31일 도쿄에서 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첫째, 한일 양국 의원단은 현재의 한일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측은 일본의 세계 공무원에 대한 수출 규제 및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움직임을 철회 의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이 훼손되고 향후 한일 간 현안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푸는 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측은 즉각 양국 간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일본 측은 관계 조치가 양체제의 적정한 조치이며 수출 규제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안전 보장 측면에서의 공통 인식을 향해 한일 양국이 열린 자세로 의견 교환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항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은 일본 측에 제안했던 1+1 안을 포함해서 열린 자세로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양국 정부의 외교적 협의를 촉구하였다. 또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한국의 각 정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최근 한일 양국 일부 지역에서 학생, 스포츠, 문화교류 등이 중단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일본 의원단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하여 양국 의원단이 각기 정부, 지자체에 양국 간 교류를 계속하도록 권유하기를 요청하였다. 한국 측은 한일 간 외교 문제로 인한 긴장 관계가 경제, 인적 교류 등 한일 관계 전반에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 의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답하였다. 6. 한일 양국 의원단은 양국 정부 당국이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상입니다만 덧붙여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청원 단장님을 모시고 분주하게 이틀 동안 움직였습니다. 각 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자민당 방문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연익이 됐고 한 차례는 저희들 보기에는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백색 국가 제외 문제 이것에서 내놓을 답이 없기 때문에 피하자는 엄청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자민당 측에 충분히 이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이제 각 당을 방문하면서 우리 초당적으로는 이 방위단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충분히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첫째 하나는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라. 그리고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자. 우리는 열린 자세가 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열린 자세가 되어 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면은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한일 관계 파국으로 치달을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철회 내지 유보를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의 여야
정치인들도 충분히 알아들었고 지금부터는 공은 저희들은 우려와 함께 경고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공은 일본에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의 뜻을 일본 정부가 잘 알아서, 일본 정계가 잘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모든 이단 한일 관계의 사태 전개는 일본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배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네. 자, 강창일 의원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이렇게 국회 방일단이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 지으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움직임을 처리할 것을 또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몇 가지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네, 한일 양국 의원단은 양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잠시 뒤에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네, 영국의 강한 비바람을 뚫고 우리 선수들이 다시 정상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영국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 밀턴 킨스의 워번 골프장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티시 여자 오픈이 9번이나 열린 장소입니다. 제가 지금 외투를 입고 있어도 상당히 쌀쌀한 날씨인데요. 영국을 상징하는 바닷가의 링크스 코스는 아니지만 빽빽한 나무 사이로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곳입니다. LPGA 투어의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브리티시 여자 오픈 역시 우승 후보 영순위는 최강 태극 낭자들입니다. 지난주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올 시즌 메이저 대회에서만 2승을 올린 고진영은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가 왔다가 또 해가 졌다가 해가 뜨다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당황하지 않고 플레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지독한 불운으로 우승을 놓쳤지만 최근 5개 대회에서 모두 10위 안에 진입한 김효주도 3년 만에 LPGA 투어 우승을 노립니다. 꾸준히 탑10에 들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긴 높은데 하고 싶네요. 저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내준 박성현도 흔들렸던 퍼트를 가다듬으며 반격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개인 통산 20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박인비와 국내에서 전반기에만 4승을 올린 최혜진도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하면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 메이저 4승의 쾌거를 달성하게 됩니다. 59년 만에 2주 연속 메이저 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기후와 코스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성적을 가를 전망입니다. 영국 밀턴 킨스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우디컵 결승에서 후반 45분을 소화하고 승부차기도 성공하면서 팀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손흥민은 독일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결승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끝까지 뛰었으며 토트넘은 90분을 2대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6대5로 이겨 정상에 올랐습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내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문영이 만들어가는 미래. 시작과 함께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경주의 기온이 36.7도까지 오르면서 사람의 체온보다 높았고요. 포항이 36.1도, 강릉도 36.3도까지 올랐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내일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경북 경산의 기온은 37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벼락을 동반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에는 33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3도, 강릉 33도, 광주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초반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